저도 철수의 아내예요. 38년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이게 뭐야? 120억이 어디 있어요? 변호사한테 맡겼다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김혜진은 영안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8년이었습니다. 1986년 5월 12일 21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8배 홀로 남았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이 덮인 침대가 보였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 박철수, 61세, 어젯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쓰러졌을 때 혜진은 집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얀 천 위에 동그란 얼룩이 번졌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싸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건축자재 유통업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했습니다. 매달 450만 원씩 생활비를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출장이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집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으니까요. 혜진은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2길 강민수 법률사무소 403호. 남편이 생전에 유언 집행을 맡긴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45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김혜진 여사님 앉으시죠. 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개봉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유언장이 아닙니다. 가정법원 검인을 받지 않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남긴 메모예요.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의뢰인의 뜻을 전하는 용도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A사 용지 반 크기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종이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재 금고 비밀번호 1204.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금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금고가 있으신가요? 혜진은 멍하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재에 작은 금고가 하나 있긴 한데 그냥 회사 서류 보관용이라고 들었어요. 열어보신 적은요? 없어요. 남편이 회사 일이라고 했으니까.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단 금고를 열어보시고 내용물을 확인하신 후에 다시 연락 주시겠습니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빈소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 걸렸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네 지인들 132명이 명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밤 9시쯤 조문객이 뜸해졌습니다. 혜진은 잠시 로비로 나왔습니다. 공기를 쐬고 싶었습니다. 로비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50살쯤 돼 보였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진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혜진 여사님이세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정숙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철수의 아내예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더 작은 목소리로 저도 철수의 아내예요. 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공원에서 찍은 듯 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같이 살았어요. 혜진은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맞았습니다. 옷차림도 익숙했습니다. 이게 대체 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오늘에야 알았어요. 철수가 저한테 남긴 편지에 당신 이름이 있었거든요. 혜진은 정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8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섰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38년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현관문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안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같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안방 옆 작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회사 서류를 보관하던 그곳, 문을 열자 책장과 책상, 그리고 구석에 놓인 검은색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고 앞에 주저앉은 혜진은 봉투에서 꺼낸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재 금고 비밀번호 1204.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게 유언의 전부였을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진이 현관문을 열자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 철수의 두 번째 아내라고 했던. 들어와도 될까요? 정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채로요. 당신도 금고 얘기 들었죠?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 왔어요. 유언 메모에 금고 비밀번호만 적혀 있다고. 나도 같은 얘기 들었어요. 정숙이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혜진 모서리.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철수가 쓰던 수첩이에요. 우리 집에 두고 간 거. 정숙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달력 형식으로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2일 저녁 7시 집이
3월 13일 오전 10시 회사. 3월 14일 저녁 8시 집일. 집일이 당신 집이고 집이가 제 집이에요. 정숙의 말에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자신들을 번호로 관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하나 가져왔어요. 혜진이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갈색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달랐지만 안의 형식은 똑같았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집일과 집이.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수첩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38년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내가 철수랑 결혼한 지 38년 됐다고요. 당신보다 18년 먼저예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8년.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 내역은 확인해 봤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볼 엄두가 안 났어요. 같이 봐요. 지금.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이 책상 서랍에서 통장 3권을 꺼냈습니다. 국민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치자 매달 450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 생활비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이 두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달 380만 원씩 이체 기록이 있었습니다. 역시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 거예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남자에게서 생활비를 받으며 살아온 두 명의 아내. 그럼 이건 뭐예요? 혜진이 세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이체 기록. 하지만 생활비가 아니라 학원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원비요? 우리 애가 없는데.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혜진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누구한테 간 걸까요? 당신 혹시. 혜진이 정숙을 의심하듯 쳐다봤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애 없어요. 철수가 애는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나도 그랬는데. 두 사람은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500만 원.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 매달 누군가에게 갔습니다. 2005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거의 19년 동안이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고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혜진이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숙도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금고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밀번호가 120사라고 했죠? 정숙이 물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1204. 버튼이 눌릴 때마다 금속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잘못 돌린 거 아니에요? 정숙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1204.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분명 메모에 1204라고 적혀 있었는데. 혜진이 다시 메모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1204. 그런데 왜 안 열리는 걸까요? 혹시 다른 의미일까요? 12월 4일이 아니라. 정숙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진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은 5월 12일이고 철수 생일은 8월 17일인데 나랑은 3월에 만났는데 3월 8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닫혀있는 금고. 그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남편은 유언 메모에 이것만 남긴 걸까요?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오늘은 너무 지쳤어요.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일 다시 봐요. 정숙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정숙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뭐예요? 우리 피해자잖아요. 둘 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혜진은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수첩 2권, 통장 3권, 그리고 열리지 않는 금고. 철수, 당신. 대체 뭘 숨긴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텅 빈 서재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떠났고 남은 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밤, 혜진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5살의 자신과 28살의 철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986년 5월 12일 38회 전 그날 정말 행복했었는데 혜진은 천천히 일어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손때로 반들반들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신혼여행 사진이 나왔죠.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 철수가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다 거짓이었어.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 또 다음 장. 은혼식, 정년퇴임식. 127장의 사진 속에서 철수는 언제나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을 찍던 그 순간에도 철수는 다른 여자 곁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걸까요? 혜진은 사진첩을 덮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철수의 양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소매를 만졌습니다. 아직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왜요, 대체 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 자고 계셨어요? 정숙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죠. 아니에요. 못 자겠어요. 당신도요? 내 잠이 안 와서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내일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고 말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찾은 게 하나 더 있어요. 혜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뭔데요? 전화로는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내일 오전 10시에 카페 그레이로 올 수 있으세요? 알겠어요. 가볼게요. 그날 밤 혜진은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북구 원룸에서 정숙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는 남편이 준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계, 목걸이, 귀걸이, 20년 동안 받은 선물 12개. 정숙은 그중 목걸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철수가 사귄 지 1년 만에 준 선물이었죠. 영원히 함께하자. 그때 철수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원이라니 거짓말쟁이. 정숙은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서류 뭉치가 나왔죠. 철수의 회사 출장 일정표였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정숙은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부산 출장. 그날 나한테 전화했었지. 2018년 7월 5일
대전 출장. 그날도 통화했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장 날짜와 통화 기록을 대조해 보니 철수는 출장 중에도 자신에게 매일 전화를 했었거든요. 보통 출장 가면 바빠서 연락이 뜸한데 철수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했었죠. 왜 출장 중에 더 자주 전화한 거야?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출장이 거짓말이었던 건 아니겠지?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장 일정과 통장 이체 내역을 대조해 봤죠. 그러다 발견한 겁니다. 출장 간다던 날마다 제3의 통장으로 돈이 이체됐다는 걸요. 500만 원씩? 정확히 같은 날짜에. 이게 대체 뭐야? 정숙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 카페 그레이. 혜진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몹시 수척해 보였죠. 왔어요. 정숙이 다가왔습니다. 정숙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죠.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젯밤에 찾았다던 게 뭐예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회사 출장 일정표예요. 출장 일정표요? 네. 근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정숙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출장 간다던 날마다 제3의 통장으로 돈이 이체됐어요. 500만 원씩.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출장이 거짓말이었단 얘기예요? 아마도요. 출장이 아니라 다른 집에 간 거죠. 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3의 가족 정말 있는 거네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숙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 휴대폰에서 찾은 건데요. 사진 파일이에요. 휴대폰 화면을 혜진에게 보여줬죠. 거기엔 한 여자와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철수는 없었지만 철수가 찍은 게 분명했죠. 이 사람들이 그 가족인가 봐요.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있었네요. 네. 사진 날짜를 보니 2015년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18살쯤 됐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아니 38년 동안 우릴 이렇게 속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금고 비밀번호예요.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1위 공사가 안 된다는 건 유언 메모가 가짜였거나 아니면 다른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체 뭘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정숙이 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둘만으론 답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 제3의 여자를 찾아야 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찾아야죠. 이젠 진실을 알고 싶어요. 끝까지.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적대적이었던 시선이 이제는 달랐습니다. 같은 고통을 나눈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내일부터 같이 찾아봐요. 그 여자를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네. 같이 찾아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선명한 빛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그 빛 속에 앉아 남편이 남긴 마지막 비밀을 향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회사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옆에서 휴대폰으로 사진 속 건물 배경을 확대하며 지도 앱을 돌렸죠. 여기 이 건물 뒤에 간판 보여요?
정숙이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희미하게 수유역 3번 출구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수유동이네요. 우리 집에서 2정거장 거리예요.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이 튀어나왔죠. 희망학원 수학 강사 김서연. 전화번호 아래 작은 글씨로 수유역 3번 출구 도보 5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예요. 혜진이 명함을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학원 강사라니 그럼 그 아들은 그 여자 아들이겠죠 뭐.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숙은 명함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악필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월 15일 500만 원 학원비 별도 19년이요.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들이 18살이면 임신했을 때부터 계산하면 19년째예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함을 다시 빼앗아 들고 구겨버렸죠. 당장 가봐요, 그 학원. 지금요? 벌써 8시가 넘었는데. 학원은 밤 10시까지 하잖아요. 혜진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숙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수유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뿐이었죠. 정숙이 창밖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리 말고 또 있을까요? 뭐가요? 여자가요 또.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이미 둘인데. 그럼 셋도 가능하잖아요. 정숙의 말에 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택시는 수유역 앞에 멈췄습니다. 희망학원은 역에서 정말 도보 5분 거리였습니다. 3층 건물 2층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죠. 계단을 올라가자 복도 끝에서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저기요. 혜진이 한 학생을 붙잡았습니다. 김서연 선생님 계세요? 네, 3반 교실에 계실 거예요. 학생이 가리킨 곳으로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교실 안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칠판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날씬한 체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실례합니다. 혜진의 목소리에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혜진 씨? 여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혜진이 멈칫했죠. 저를 어떻게 아세요? 사진으로 봤어요. 철수 씨 지갑에서. 김서연이 칠판 지우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봤습니다. 당신도 정숙 씨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혜진이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김서연은 명함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길어요. 세 여자는 학생 책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서연이 입을 열었죠. 2005년 7월에 만났어요. 학원 앞 서점에서. 그때 전 이혼하고 혼자 아들 키우고 있었죠. 철수 씨는 자기도 혼자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네요. 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6개월쯤 지나서 우연히 철수 씨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봤죠. 혜진 씨랑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 만났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서연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때문이에요, 제 아들. 그 애는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친아버지는 이혼하고 연락도 안 되는데 철수 씨가 지훈이한테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19년 동안 눈 감고 산 거예요? 아니에요. 김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떠나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근데 그때마다 철수 씨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어요. 곧 정리하겠다고. 정리는 무슨 정리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 달 전에 받았어요. 봉투 안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죠.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금고 비밀번호는 지훈이 생일이야. 모든 걸 정리할게. 혜진과 정숙이 동시에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이 생일이 언제예요? 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7월 24일이에요. 김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정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게 금고 비밀번호란 말이에요? 아마도요. 철수 씨가 그렇게 적었으니까.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봐야 해요. 잠깐만요. 김서연이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걸 알아보려는 거잖아요. 정숙이 대꾸했습니다. 김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120억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과 정숙은 말을 잃었죠. 현금 80억하고 부동산 40억이요. 철수 씨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 돈으로 우리 셋이랑 지훈이를 다 챙기려고 했대요. 말도 안 돼요.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120억이라니. 믿기 힘들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철수 씨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여줬어요. 서울 아파트 3채, 지방 상가 4채. 정숙이 김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당신도 그 돈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김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지훈이 앞으로만 조금 남겨주면 돼요. 그의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정도만. 혜진은 김서연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의 눈엔 진심이 보였습니다. 같이 가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셋이 같이 금고 여는 게 맞아요. 김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정숙이 거들었죠. 어차피 다 엮인 거예요. 이제 와서 빠질 수도 없잖아요. 김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여자는 학원을 나섰습니다. 혜진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엔 같은 생각뿐이었죠. 금고 안엔 정말 120억이 있을까? 그리고 그 돈은 누구의 것일까? 혜진의 집 앞에 세 여자가 섰습니다. 38년을 살았던 그 집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들어가시죠. 혜진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신발을 벗고 김서연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세 사람 모두 말없이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금고가 있어요. 혜진이 앞장섰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책장 뒤편으로 검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가로 60cm, 세로 50cm쯤 되는 디지털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는 0724라고 했죠? 정숙이 물었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 생일이에요. 혜진이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38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금고 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0724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네 번째 숫자를 누르자 잠금 장치가 풀리며 금속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세 여자 모두 숨을 멈췄죠.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금도 서류도 아무것도요. 뭐야 이게 대체. 정숙이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안쪽을 더듬어 봤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김서연을 돌아봤습니다. 120억이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김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몰라요. 분명히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들었다고요? 누구한테요? 정숙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김서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수 씨가 여기 금고에 다 보관해뒀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120억이라고 했어요? 혜진이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정숙이 금고 안쪽을 다시 살폈습니다. 구석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뭔가 있어요.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변호사 강민수에게 맡겼음. 연락처 010-3847-5629. 변호사요? 혜진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숙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금고에 있던 걸 변호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120억이 정말로 있다는 건가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혜진이 차갑게 돌아봤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19년 동안 속았다고요. 피해자 행세는 그만하세요. 당신 아들 생일이 비밀번호였잖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일단 이 변호사한테 연락해봐야죠. 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강민수 변호사입니다. 저 박철수 아내 김혜진이에요. 남편이 남긴 금고 안에 선생님 연락처가 있던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박철수 의뢰인 건이군요. 말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네. 의뢰인께서 돌아가시면 부인께 연락이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혜진이 정숙과 김서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혼자 가야 하나요? 의뢰인께서는 부인과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만 동행하실 분이 있으시면 함께 오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내일 10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같이 가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김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가도 될까요? 혜진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날 밤 세 여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금고 옆에 붙어 있던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글씨 뒤에 숨겨진 사람을 전혀 몰랐던 거죠. 정숙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래도 120억이 정말 있다면 적어도 그걸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서연은 아들 지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19년 동안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세 가족을 동시에 거느린 남자였다는 걸 아직 아들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남자의 피를 받은 친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서울 서초구 법원로 강민수 법률사무소 앞에 세 여자가 섰습니다. 들어가요. 혜진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의뢰인 부인이신가요? 네. 김혜진입니다. 앉으시죠. 동행하신 분들도요. 세 여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걸 맡기셨습니다.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었죠.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의뢰인께서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세 사람을 차례로 봤습니다. 이 봉투는 세 분이 함께 계실 때만 열라고 하셨습니다. 세 사람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혜진 씨, 이정숙 씨, 김서연 씨. 세 분 이름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죽기 일주일 전까지도 세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열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혜진이 받아들었죠.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죠. 혜진, 정숙, 서연에게 세 여자의 시선이 편지에 꽂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세 여자는 말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강민수의 무표정한 얼굴이 사라졌고 혜진은 손에 쥔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검은 플라스틱 조각이 묵직했습니다. 이거 지금 볼 건가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서연이 가방끈을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봐야죠.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혜진이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고 로비로 나선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섰습니다. 한참을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갈래요? 혜진이 작게 물었습니다. 노트북 있어요. 거기서 보면. 싫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집엔 안 가요. 거긴 그이가 살던 곳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봐요? 여기 로비에서? 정숙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싫어요. 세 사람은 또 침묵했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 여자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PC방.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거기라면 아무도 안 하는 곳이니까.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도 천천히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건물을 나와 가장 가까운 PC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2시 한산한 PC방 안은 키보드 소리와 게임 음향만 울렸습니다. 혜진이 카운터에 신분증을 내밀었고 알바생은 졸린 눈으로 좌석을 안내했습니다. 구석자리 세 사람이 의자 하나씩을 가져와 모니터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고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파일은 단 하나, 동영상이었습니다. 재생할까요? 혜진이 물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익숙한 서재, 책장 앞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니트를 입은 모습이 평소와 다름없었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혜진, 정숙, 서연.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강 변호사가 당신들을 모두 불렀다는 뜻이겠지.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입을 막았고 서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8년, 20년, 19년. 내가 당신들과 함께한 시간이야. 그 시간 동안 난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화면 속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변명은 안 할게. 비겁했고 이기적이었어. 셋 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못 해준 거야. 혜진이 숨을 참았습니다. 옆에서 정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0억.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전부야. 현금으로 쌓아둔 80억이랑 부동산 40억이랑 다 합쳐서 그렇게 됐어.
남편이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돈은 세 사람이 나눠 가져. 변호사한테 다 지시해뒀어. 어떻게 나눌지는 세 사람이 결정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지훈이. 남편이 이름을 불렀고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지훈이한테 미안해.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 해줘서 그 애가 내 피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지 못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혜진. 화면 속에서 남편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38년 동안 고마웠어. 당신이 없었으면 난 진작 무너졌을 거야. 당신은 항상 내 편이었잖아. 내가 힘들 때마다 손 잡아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그게 너무 편했어. 비겁하게도.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숙. 남편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전 그날 당신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 혼자 비 맞으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모습. 내가 우산을 씌워줬고 그게 시작이었지. 미안해. 정숙이 고개를 떨구며 울었습니다. 서연. 남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당신과 지훈이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해.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난 병원에도 못 갔어.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은 혜진이랑 제주도에 있었지. 그걸 지금도 기억해. 지훈이 첫 돌 때도 입학식 때도 난 항상 다른 곳에 있었어. 서연의 어깨가 더 크게 떨렸습니다. 이제 다 끝이야.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드러날 거고 당신들은 서로를 알게 될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직함이야. 남편이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서로 미워하지 마. 잘못은 전부 내 거니까. 당신들은 아무 잘못 없어. 영상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카메라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보였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PC방 구석자리에 세 여자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게임 음향만 시끄럽게 울렸고 혜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과예요? 유언이에요? 아니면 그냥 변명?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혜진이 USB를 뽑으며 일어섰습니다. 가요. 여기 더 있기 싫어요. 세 사람은 PC방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 햇빛이 눈부셨고 혜진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은 받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야죠.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그이는 이미 죽었고 우린 이미 망가졌는데.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받아야 해요. 그게 그이가 남긴 마지막이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고 혜진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남편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USB를 꺼내보던 혜진은 문득 봉투 안에 또 다른 종이가 접혀 있던 걸 떠올렸습니다. 서둘러 가방을 뒤져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쪽 구석에 붙어 있던 작은 쪽지,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원래 금고 비밀번호는 051이었어. 혜진이와 처음 만난 날.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 그 번호는 혜진이한테만 알려주고 싶었어.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5월 12일, 3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도서관 앞 봄비 내리던 오후, 우산 하나에 함께 들어섰던 두 사람. 051이,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은 혜진, 마지막은 지훈으로. 금고 번호를 3번 바꾼 남편이었습니다. 금고는 벌써 비어 있었지만
그 첫 번째 비밀번호가 자신과의 첫 만남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혜진 씨,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내일 오전에 서류 작성하러 오래요. 세 사람 다. 알겠어요. 혜진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이 집에서 혜진은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 세 여자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보고 정숙은 무릎 위에 놓인 가방끈을 만지작거렸고 서연은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세 분 들어오세요. 강민수 변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 여자는 간격을 두고 들어가 각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세 묶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재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80억, 부동산 40억, 총 120억입니다. 여기서 회사 부채 12억을 정리하면 실제 순자산은 108억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법적으로는 김혜진 씨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등을 적용하면 약 30억 수준입니다. 혜진 씨 혼자 상속받으신다면 108억에서 30억을 제한 78억이 남습니다. 혜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세 사람이 나눠 갖기로 결정하면요? 그 경우 법적으로는 혜진 씨가 전액을 상속받은 뒤 나머지 두 분께 직접 증여 계약을 맺으시는 형식이 됩니다. 세 분이 균등하게 나누신다면 각자 108억의 3분의 1인 36억씩입니다. 여기서 상속세는 혜진 씨가 전액 부담하시고 두 분께 증여하시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얼마씩 남는 거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분이 균등 분할하시는 경우 상속세 30억과 증여세 등 세금 총 33억가량을 제하면 각자 실수령액은 약 25억 안팎입니다. 세 여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지훈이만 챙겨주세요.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19년 동안 혼자 애 키웠잖아요. 그래도 전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조금만 있으면 돼요. 많이는 필요 없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박지훈 군은 고인의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상속권이 없습니다. 서연 씨께서 수령하신 금액으로 지훈 군을 지원하시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혜진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 여자가 혜진을 봤습니다. 우린 셋 다 속았어요. 38년이든 20년이든 19년이든 속은 건 마찬가지예요. 나눠요, 공평하게. 정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 살아야죠.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지훈이가요. 어젯밤에 제게 그랬어요. 아버지 돈은 받기 싫다고요. 그 애는 지금 충격받아서 그래요.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8살이면 대학 들어갈 나이잖아요. 등록금, 생활비 다 필요해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후회해요. 서연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25억씩 나눠 갖고 각자 살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씨가 단독 상속인으로 상속 절차를 마치신 뒤 이정숙 씨와 김서연 씨께는
별도의 증여계약으로 이전하시는 방식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공증을 거치면 법적으로 유효하고 전체 절차는 2달에서 3달 정도 걸립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새 여자는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새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혜진이 돌아봤습니다. 저기요. 정숙과 서연이 멈췄습니다. 우리 이제 다신 안 볼 거죠? 정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서로 보면 그 사람 생각날 것 같아요. 서연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지훈이 데리고 조용히 살고 싶어요. 혜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건강하세요. 혜진 씨도요. 서로 잘 살아요. 저기요, 한 가지만요. 정숙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 이중생활. 회사 직원들이랑 친척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슨,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38년 동안 당신과 나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웃고 다닌 남자라는 걸 빈소에서 울어준 사람들도 알아야죠. 정숙이 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소용이요? 없죠, 아마. 혜진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철수의 수첩에서 찍어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집이가 빼곡히 적힌 그 수첩. 근데 나는 38년 동안 철수 씨 회식에 음식 싸서 보내고 출장짐 챙겨주고 빨래해서 개켜줬어요.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다면 나라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부끄러워야 한다는 걸.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부의금 명부에 이름 적은 사람들한테 편지 한 장씩 보낼 거예요. 남편이 남긴 수첩 내용이랑 통장 3개 내역이랑 그게 전부예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지훈이가 더 상처받아요. 지훈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혜진이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한 건 철수 씨예요. 수치는 철수 씨 몫이어야죠.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보낼게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의 손이 코트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각자의 방향으로. 혜진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은 지 벌써 열흘째였죠. 책상 위에 검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서 꺼낸 거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결국 덮어버렸던 그 일기장. 혜진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표지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6년 5월 12일. 오늘 혜진이와 결혼했다. 행복했다. 정말로. 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38년 전 그날 남편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때도 거짓이었을까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87년 3월 20일. 회사가 어렵다. 혜진에게 말할 수 없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회사가 어려웠다고요? 그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만 했었는데.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1990년, 1995년, 2000년 시간이 흐를수록 일기의 글씨체가 흐트러져 갔습니다.
2004년 3월 17일. 오늘 정숙을 만났다.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다. 점심을 같이 먹었다. 오랜만에 편안했다.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2004년 3월. 정숙과 처음 만난 날이었죠. 2004년 5월 2일. 정숙이 좋다. 자꾸 보고 싶어진다. 혜진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혜진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다시 펼쳤습니다. 2005년 7월 10일. 서연을 만났다. 혼자라고 했다. 배가 불러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불쌍해 보였다. 아버지 없이 잘 앓는 게.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2005년부터였던 거죠. 2005년 9월 3일. 서연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다. 지훈이가 내 아들은 아니지만 도와주고 싶었다.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은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왜 19년 동안 생활비를 보냈을까요?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7년 11월 22일. 혜진에게 또 거짓말을 했다. 출장 간다고. 사실은 정숙과 제주도에 간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혜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남편은 3박 4일 출장을 간다고 했었죠.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었고요. 2010년 4월 5일. 오늘 혜진이 울었다. 외롭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어떻게 말해? 내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2010년 4월.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혼자 너무 외로워서 남편에게 안겼었죠. 남편은 그저 등을 토닥여줬을 뿐이었는데. 2015년 8월 12일. 회사가 다시 어려워졌다. 대출이 20억이 넘었다. 새 집안 생활비에 이제 감당이 안 된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20억 대출이요? 남편은 그때도 아무 말 없이 웃고만 있었는데. 2018년 3월 29일. 지훈이가 고등학생이 됐다. 서연이 전화로 고맙다고 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 혜진은 천천히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몸이 안 좋다. 가슴이 자꾸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 혜진에게도 정숙에게도 서연에게도 말할 수 없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다. 세 여자 모두에게 미안하다. 특히 혜진. 38년 동안 거짓말만 했다.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금고 안에 모든 걸 남겼다. 세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길.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혜진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죠.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그래서 금고에 모든 걸 정리해뒀던 거죠. 하지만 왜요? 왜 살아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혜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당신 정말 비겁해요.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혜진은 그를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남편도 혜진을 몰랐고요. 서로 모르는 채로 38년을 살았던 거죠. 혜진은 일기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죠. 먼지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혜진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정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기장 읽어봤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비겁했네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도 이젠 끝났으니까요. 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용서는 안 해요. 절대로.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워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저 끝났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었죠. 38년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편지 다 보냈어요? 정숙의 문자가 왔습니다. 혜진은 제주도행 비행기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네. 어젯밤에 다 붙였어요. 132명 전부요.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의금 명부에 이름을 올린 132명. 그중 얼마나 읽을지, 읽고 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박철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그건 혜진 혼자 알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포 아파트는 이미 정리했습니다. 38년 살았던 집이었지만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다 남편 서재 책장 뒤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봉투를 열자 얇은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혜진아, 이 편지를 내가 읽는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겠지. 38년 동안 거짓말만 했다. 미안하다는 말론 부족하단 걸 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심이었어. 그날 처음 봤을 때부터 진심이었어. 혜진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치사하게. 혜진은 편지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미련도 용서도 남기고 싶지 않았죠.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서귀포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층 건물이었죠. 카페 인테리어를 보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혜진 이모님이세요? 어색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잠시 말을 잃었죠. 지훈이니? 네. 변호사님한테 번호 받았어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철수 씨 일기장 읽었어요. 제가 친자식이 아니란 것도요. 근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허무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신 이유가 동정심이었다는 게. 혜진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졌죠. 지훈아. 네. 너한테 잘해준 게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야. 그 사람도 나름대로 널 아꼈을 거야. 그럴까요? 그랬을 거야. 아니었으면 일기장에 내 얘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겠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오픈날 정숙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조그만 상자 안에 커피잔 세트와 쪽지가 들어있었죠. 새 출발 축하해요. 우린 다신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서로한테 편할 테니까. 건강하세요. 혜진은 쪽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상자에서 커피잔을 꺼내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뒤에 섰죠. 어서 오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혜진은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번 돈으로 차린 가게에 서 있었습니다. 38년이 허무하게 무너졌지만 59세에 시작하는 새 인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혜진은 카페 2층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았다. 단골 손님 김 선생님이
제주 감귤을 한 박스 주고 가셨다. 내일은 감귤청을 만들어 봐야겠다. 혜진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핸드백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1살 혜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땐 정말 행복했었는데 혜진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일기장 맨 뒤 페이지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미움도 그리움도 후회도.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나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